하나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요즘은 그 어떤 때보다 소통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소통을 잘 해야 된다. 소통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소통에 대해서 잘 배워보기 위해서 오늘 이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유인경 멘토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인경 멘토님 하면은 기자로서 30년 일하셨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매체에서 강연도 하시고 또 출연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요즘엔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새도 뭐 정년퇴직 이후에는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 나쁘게 말하면 비정규직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방송 출연도 짬짬이 이거 오늘처럼 하기도 하고 또 책도 최근에 이제 기쁨 채집이라고 이제 기쁨에 관련된 책을 써서 제법 잘 팔려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소통이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SNS를 통해서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소통이 예전보다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2019년 바로 지난해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단어가 뭐였냐면 혐오와 갈등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을 존중하지 않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쪽 당과 저쪽 당이 싸우고 이게 너무 심해서 왜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하고 싶은 말은 모두 할 수 있는 시대에 서로가 안 통해할까, 직장 가정에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너무 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소통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지 남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줄까 별 생각하지도 않고 남이 하는 말도 별로 귀담아 안 들어서 좀 서로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뭐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몇 마디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주변에서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소통을 잘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꽉 막힌 사람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정치건 사업이든 뭐 누구든 친구든 간에 친구도 이제 말 안 통한 친구는 안 만나고 싶어요. 특히 징징거리는 애들은 안 만나고 싶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점의 해결책을 오늘 멘토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제가 몇 마디 떠들어서 됐으면 뭐 통일도 벌써 됐겠죠. 근데 이 답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 중에 한마디만이라도 아 그래 요거는 내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하시면 이제 개개인의 나름대로 하는 거지 이건 뭐 전체적으로 소통하자라고 고민 캠페인 벌일 수 없는 일이긴 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소통 잘 되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 멘토라고 부르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럼 저도 제 남편이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가족 간의 소통 굉장히 중요한데 가족 간의 소통, 친구와의 소통, 그리고 직장 내의 소통 이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유인경 멘토님의 강의 오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가 2020년이에요. 예, 21세기가 왔다라고 말한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흘렀는데, 제가 요즘 이제 저는 전직 기자였어요. 33년? 거의 일제 강점기만큼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걸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환갑 지나고 진갑인데 아직까지 돋보기를 쓰질 않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기관이 눈밖에 없어서 책 보고 영화 보고 뭐 신문 보고 등등 하는데 요즘 세상을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로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들은
그 어떤 인류도 살아보지 못했던 최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00세 시대를 삽니다. 예. 유엔에서 10년 전에 이제 예전에 몇몇 사람들만 축복처럼 여겨졌던 100세의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 호모 100, 100세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좀처럼 잘 안 돌아가십니다. 예. 정말 백수 지르시 너무 많고요. 뭐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101살이 되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예, 저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고 계시고 열심히 강의하고 책 쓰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면 예전에 잘 안 나오셨던 80대 중후반에 뭐 이순재 선생님, 신고 선생님, 뭐 김영욱 선생님들이 연극 무대까지 매일 뛰시는 거를 보면 그 특별한 사람들만의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근데 100세 시대를 사는 게 뭐 축복일지 아니면 재앙일지 잘 알 수가 없는데 하염없이 일단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100세 시대가 가장 큰 관건이어서 예전 같으면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뭐 할머니야, 뭐 나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 이랬겠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라면 60세는 시계로 보면 오후 한 2-3시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과 나이에 대한 개념도 좀 바꿔줘야 되는 시대고요. 두 번째로 최초로 체험하는 시대는 뭐냐면 직장과 가정에서 5세대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어떤 5세대냐면 첫 번째는 꼴통, 네. 그 다음에 꼰대 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라는 이제 세대가 그 꼰대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90년대 그렇게 제 오렌지족이야 했던 X세대가 이제 부장급이 됐습니다. 40대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 그다음에 드디어 놀라운 90년대생 Z세대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밥 먹고 김치 먹고 한글로 이렇게 글 읽고 우리 모국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쩜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뭐 따르고 귀여워하고 했지만 이제 완전히 서로가 안 보고 싶은 사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차이가 나요. 저희 어르신들을 보면은 요즘 것들이 통 말을 안 듣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난리를 치시고 젊은 사람들은 저분하고 정말 말 섞기 싫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요새 저한테 많이 제안 들어오는 게 이 밀레니얼 Z세대 이 친구들을 어떻게 같이 말 섞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라고 생각하는 말씀드린 순간 제가 얼마나 꼰대인지를 말씀드린 건데 우리 때는 야 오늘 저녁에 회식하자 그러면 그냥 본인의 장례식 외에는 다 참석했어야 됐어요. 예. 뭐 아버님 뭐 제사예요 오늘 약속 있어요 절대 안 됐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열흘 뒤에 뭐 수요일 날 괜찮아 회식 그러면 어머 싫어요 바빠요 저 선약 있어요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저 회의하자 그러면 예전에 그냥 다 갔는데 이제는 단체 대화방에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의견 거기 써놓을게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억장이 무너진다. 존경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나 X세대나 Z세대는 또 나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실까? 왜 맨날 내가 어릴 땐 이랬다. 내가 심사원 때는 이랬다. 우리 상사는 더 이상한 사람이 많았다. 왜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실까? 직장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며느리 사위를 다 봤어요. 근데 큰맘 먹고 며느리 생일날 명품 나름대로 명품 손지갑을 사주고 이제 애가 얼마나 좋아할까 뭐 했는데 우리 때는 제가 또 꼰대입니다.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손수건 한 장만 줘도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잘 쓸게. 어머 수도 넣어 있네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없어도. 근데 줬더니 그 친구의 며느리가 어머니 핸드백도 아닌데? 뭐 이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지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걸 만대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어가 안 통해서 근데 이게 어떡할까? 남자는 여성을 혐오하고 어른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꼭 타고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혈액형 A형이 O형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방 체질로 소양인이 태음인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바꿔도 바라보는 시각을 여기서 있다가 이만큼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매력적인 사람들로 보이려면 소통과 공감력 키운다는데 뭐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뭐 첫 번째가 ABC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에스크예요.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분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대학교 교수예요. 전쟁사와 중세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40대인데 이제 머리가 너무 벗겨지셔서 조숙해 보이긴 하지만 요새 21세기 아주 현자로 떠오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쓴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걸 다룬 책이에요. 사실 저 참 신기하거든요. 인류의 시작을 뭐 아담과 이브로 해야 될지 40억 년 전에 동아프리카 부분에 출현한 사람으로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거기서부터 다 와서 이렇게 퍼졌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동물도 정말 많은데 왜 인류가 이렇게 영장이 됐을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좀 쉽게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게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이거예요. 우리 인류의 미래는 위협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죠. 환경이죠. 뭐 쓰레기도 그렇고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우리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바이러스도 환경이에요, 사실은. 좀 잘못하면 코로나가 뭔가 위험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언제 이제는 전쟁이요? 꼭 총 쏘고 그러지가 않아요. 드론 하나 떨쳐가지고 그걸 딱 터트리면 그냥 뭐 폭파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활성화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면 우리 인류의 한 30-40%는 직업을 못 가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시험 문제도 제출하고 면접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된 시대예요. 공포스럽죠. 이제 그럼 사람의 능력이 뭐가 있어? 심지어 바둑까지 이겼잖아요. 바둑까지 다. 어떡하지? 걱정스러워서 이제 기자 한 분이 물어봤어요. 유발하라 교수한테. 교수님,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저희 다 뭐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분이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분인가 봐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 사람하고 인공지능,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이 있는데 그게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랍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을 못해요.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 자료에 따라서 그냥 공식대로 답을 낼 뿐이죠. 세팅이 되면. 질문을 못해요. 저도 전기밥솥을 쓰는데 걔가 스마트 밥솥이에요. 말을 하더라고요. 취사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걔가 질문을 안 해요. 뜸을 언제 드릴까?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안 해요. 어떤 똑똑한 인공지능도 질문을 못 해요. 아직까지는. 동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그렇습니까? 근데 이 똑똑한 동물들도 제대로 된 질문을 못 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질문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유일한 능력인 이 질문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 인류의 시작 역시 질문으로 발전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 멈춰 있었으면 동아프리카 저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야, 여기 말고 좀 더 먹을 게 많은 데가 없을까? 야, 그럼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돌려돌게 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가 된 지금도 사실 우리가 물어볼 게 너무 많죠.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요. 저도 제가 60이 넘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남 다 웃더라고요. 네가 내성적이냐고. 네가 내성적이면 그래 뻔뻔하게 텔레비에 나올 수 있냐고. 예.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요. 나 어떤 사람이야는 아마 석가모니가 아닌 이상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를 진짜 좋아하는지, 뭐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하는지, 어떨 때 짜증이 나는지 이런 것들만 조금 헤아리셔도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뭐 할 때가 제일 좋지? 노래 부를 때 좋으신 분이 있고 산책할 때 좋으신 분이 있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 좋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여행 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뭐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취향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뭐 그러면
뭐 사과? 뭐 얘기하는데 사과가 그냥 사과만 있냐고요. 빨간 사과도 있고 초록색 사과도 있고 새콤한 사과도 있고 달달한 사과도 있고. 근데 뭐 하나 좋아하는 걸 확실히 아시면 그걸 갖고도 나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색깔도 난 이 색이 정말 좋아. 올해 2020년의 색깔은 지금 앞에 계신 분 입은 것처럼 저는 블루예요. 예, 파란색인데 아무나 파란색 입으면 안 돼요. 예, 파란색이 어울리시는 분 따로 있어요. 근데 유행이래. 그래갖고 퍼렇게 하고 나타났다가 괜히 얼굴 막 죽어 보이고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언제 짜증이 나지? 짜증나는 일 좀 안 하시면 돼요. 친구라고 해서 다 만날 이유도 없어요. 예. 뭐 그런 것들에서 스스로를 좀 물어보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꼭 여기를 가야 될까? 그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부모가 다 헌신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지금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저도. 자식한테 얼마큼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밀당을 막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거, 그게 요망사항이에요, 부모의.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너 왜 뭐 효도 안 하니까. 아니, 내가 낳아달라 그랬어요, 어머니. 예? 예? 자기들이 낳아줘놓고 왜 나한테 뭘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답은 없지만 우리한테 맞는 답은 있어요. 나한테 맞는 답. 화를 낼 때건 기뻐할 때 뭐 할 때 그건 스스로 좀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셔서 내가 뭐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을까? 기분 좋은 순간 많이 늘리세요. 뭐 할 때 짜증이 나지? 좀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그것만 아셔도 또 물어보시는 것, 나를 스스로 물어보시고 아픈가? 아니면 내가 지금 슬픈가? 이렇게 되면 아프면 좀 쉬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피곤하면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거절도 좀 할 줄 알고 이런 시간 좀 많이 늘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남한테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 3분 사이로 태어나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껴요. 예, 정말 계속 가서 맡겨요. 연예인들 아이돌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 때는 그냥 H.O.T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에 뭐 별의별로 다 나타나고 젊은이들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저희가 알겠어요.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뭘 물어보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뭘 물어보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너 수술한 거야? 뭐, 잠깐만 수술했지? 이딴 것만 안 물어보시면 돼요. 살찐 것 같은데 몇 킬로야? 뭐 이런 것만 안 물어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물어보냐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물어보냐는 태도가 중요해요. 저도 텔레비를 보거나 뭐 하나 모르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러면 제 딸한테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셔야 되냐면 귀엽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소통의 가장 큰 무기가 귀여움인 것 같아요. 귀여움인 것 같아요. 귀여운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세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존재들은 다 귀여운 인형이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막 눈망울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다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잖아요. 막 모르는 애가 왔다도 막 깍 인사하면 막 아이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귀엽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귀여움의 요체는 뭐냐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뭐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안 물어봐요. 아는 척해요. 아는 척해요. 뭐 이게 뭐야 안 물어보고 그냥 뭐 그러냐? 뭐 이렇게 끝이는 거예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주로 대부분 여성들이 오셨으니까 여성들이 나이 들면 훨씬 유리해져요. 왜? 할머니들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들은 굉장히 귀여운 할머니들 많아요. 쎄치기 하고도 쏘리 뭐 이렇게도 하고 생전 처음 봤는데 뭐 백화점이고 시장에서 뭘 고르는데 이 색깔 괜찮우? 이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귀여우셔야 되는데 귀엽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이거 잘 몰라.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좀 가르쳐 줄래요? 내가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그냥 유치하게 몰라서 물어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저한테 굉장히 깨우침을 준 책 중에 하나가 숭산 스님이 쓰신 오직 모를 뿐이라는 책이에요. 가장 높은 경지가 우리 스스로가 모른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몰라요. 오직 이게 안다고 한들 진짜 제가 아는 건지 잘 얄팍하게 주워들은 정보인지 아니면 편견인지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남들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좀 100세 시대를 버티시려면 지금부터 좀 귀여움을 착장하셔야 돼요. 근데 귀여움이 뭐 뿌잉뿌잉 막 이러고 뭐 오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시로 매일매일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하루 5분 정도만 저한테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엔 되게 웃겼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안녕 인경아 너 기분이 괜찮니? 뭐 오늘은 뭐 어떻게 해줄까? 미친 거 아니야? 뭐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늘 좀 고요한 시간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할까? 이 불안한 이유가 뭘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아서 불안한 걸까? 아니면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약간 나 우울한 건가? 이런 거 한 번만 스스로 물어보시면 우리가 겪었던 상황은 제가 잘 아니까 그 안에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 그리고 왜 물어보셔야 되냐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진짜 지금 커피가 마시고 싶은가? 남들이 마시는 거 마시나?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어떤 커피지? 고소한 커피인가? 아니면 약간 신맛이 나는 커피인가? 그거 하나만 아셔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해마다 새해에 종이 수첩을 삽니다. 이렇게 요즘 거의 안 쓰지만 그래서 그 앞장이 대부분은 새해 다짐을 쓰죠. 뭐 올해는 뭐 승진한다, 뭐 집을 산다 쓰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안 쓰고요. 제가 뭘 써두냐면 올해 내가 글자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들. 예, 갓 구운 빵에서 나는 고소한 향기. 예, 그다음에 봄에 길거리 지날 때 불어오는 라일락. 딸하고 하는 산책. 우리 강아지랑 뽀뽀할 때.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뭐 단편 소설. 그다음에 그림은 어떤 작가의 어떤 그림.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아무리 꿀꿀하고 뭐 해도 아 그래 우리 강아지랑 이따가 놀아야지. 뭐라든가 갈 때 빵 하나 사들고 가야 되겠다 라든가 그런 나의 치료제를 항상 준비해 두려면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화장실이 됐던 부엌이 됐던 의자가 됐던 어디서라도 물어보시는 훈련하시는 게 그 다음이 뭐냐면 believe예요.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 종교, 신앙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해봤어요. 뭐 정치인도 인터뷰를 해보고, 뭐 사업가도 인터뷰를 해보고, 지식인도 인터뷰해보고, 노숙자도 만나보고, 살인자까지 만나봐야 되는 게 이제 기자들이니까. 근데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룬 사람은 자기가 그걸 얻으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왼쪽이 우리가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제 딸보다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존경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럼 10손가락에는 뽑아요. 그래서 왜 뽑냐면 김연아 선수가 겨우 20살 때 한 인터뷰 장면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그때 세계 챔피언십 대회를 나갔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도전이기도 하죠. 저같이 이제 멍청한 기자가 물어봐요. 김연아 선수 뭐 오늘 어때요? 아이고 근데 아사다마오 선수도 나오대? 근데 저 같으면 그러게요. 걔는 왜 이렇게 나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다음에 뭐 제가 광고 많이 찍는다고 돈독이 올랐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제 트리플 엑셀이 멋있다 그러지만 그거 연습하려면 1년에 7,000번 엉덩방아 찧어야 되고요. 20살다운 어린이광 이런 거 좀 부를 줄 알았는데 겨우 20살의 김연아가 특유의 그 쿨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사다마오 선수랑 경쟁하려고 스케이트 타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 타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특히 이번 경기 앞두고 연습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서 괜찮은 성적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스케이팅 시간을 즐길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니
세계 챔피언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기쁨을 선사했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난 넌 이거 좋아하고 잘하는 거고 연습도 충분히 했어. 20살에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인 거죠. 다음에 이제 옆에 보이는 사람이 조안 롤링이라고 해리포터를 쓴 작가예요. 영국 여성인데 졸업하고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뭐 영어 강사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하고 현재 있는 남자랑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았는데 결혼 생활이 아마 굉장히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만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는 집도 절도 직장도 직업도 없는 그냥 불쌍한 싱글맘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멋진 글을 써서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없어서 동네 카페에 타이프라이터를 들고 가서 유모차에 싣고 온 애 이렇게 막 흔들었고 재우고 따박따박 써내려간 책이 해리포터예요. 예. 근데 그 책이 처음에는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 21세기가 되는데 무슨 뭐 아이언맨에 뭐에 뭐 별의별 거 다 있는데 조그마한 마법사 뭐 소년이 야야야 거리는 게 먹힐 거냐? 그랬는데 믿었던 거죠. 결국 지금 해리포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어마무시한 부자예요. 물론 돈 많이 버는 게 그 다는 아니지만 돈 벌면 좋잖아요. 부정축제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저도 이분들의 경험을 벗삼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를 믿으셔야 되냐면 이 소통의 부재 시대에 믿으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너무너무 사랑받는 존재라고 믿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사랑받거나 소통이 잘 된다는 건 무게로 잴 수도 없고요. 리트머스 시험지에 넣는다고 농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살펴본 바 가장 훌륭한 힘은 나 남들한테 너무 사랑받아. 나 너무나 인기야. 나 어떻게 이놈의 인기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처음엔 좀 어이없어요. 네가 무슨 근거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근데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인기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남자한테 인기 있는 여자들이 꼭 그렇게 막 늘씬하고 이쁘고 막 이렇게 막 이렇지도 않아요. 그런 친구들도 뭐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런 반면에 진짜 막 좀 이렇게 외모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 약간 웃기게 생긴 뭐 이런 친구들도 내 인생에 남자가 끊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예. 남편한테 사랑받는 여성들도 꼭 요리 솜씨 좋고 뭐 이거 아니에요. 여보 나 이쁘지 이렇게 세뇌시키면 나중에 나 중독이 되더라고요. 세뇌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쁘다고 믿으시는 것, 소통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이게 필요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년 퇴직할 무렵이 되니까 정말 제 딸보다 어린 후배들이 나타나요. 20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들한테 제가 어떤 자세, 태도를 보여야 될지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냥 저희 신문사는 1년만 선배 당일 밥을 사거든요. 근데 밥 사주고 싶어도 가고 뭐 어린 친구한테 가서 야, 밥 먹으러 갈까? 내가 살게. 근데 뭐 어때? 뭐 이게 못 물어보겠어요. 제가 먹고 싶은 청국장 먹자고 그럴 수도 없고 뭐 이 친구들 생각하고 파스타? 오케이? 아니면 뭐 딴 거? 뭐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그렇게 이 선배가 나이 많은 사람이고 뭐고 이게 별로 의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고 야 오늘 한번 그 옛날 전설의 고향 체험 좀 한번 해볼래? 청국장 괜찮아? 좋아요. 왜? 10대 애들도 청국장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얼큰하게. 그리고 70대 돼서도 꼭 아침엔 역시 모닝 브레드 이러면서 빵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막연히 편견을 갖고 얘들은 내가 너무 나이 많으니까 무서워할 거야.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처음 만나봤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난 너무 사랑받아.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직장에서 정년까지 버텼을까? 그리고 결혼생활 지금 34년 차인가 5년 차인데 왜 시댁이랑 계속 잘 지낼까? 제 지병 덕분이에요.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 남들이 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마어마한 병이죠. 저한테 너무너무 유리하죠. 신부사 다닐 때도 엉터리방터리였는데 누가 저를 욕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욕을 먹었더라고요, 제가. 신문 기자인데도 뭐 강의도 아니고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 뭐 재수없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전혀 의식을 안 해서 아침 인사에서 출근하면 안녕 이렇게 하면 저 욕했던 분들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 싫어 상관없이 그냥 모른 척하고 버텼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한테 야단도 맞고, 저는 막내 며느리인데 동서들이 살림도 잘하고 이제 다 하니까 뭐 기죽을 뻔은 했지만 그냥 제가 달려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제삿날이나 뭐 이런 날 제가 늦게 가도 뭐 형님 죄송해요. 뭐 차가 너무 막혀서 이런 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저는 막 무조건 늦게 가고 성님 제가 다리가 짧아서 통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제 도착했어요.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 어이없어 하시지만 이제는 그래 네가 무슨 오락기구니 아니 네가 무슨 노동기구니 오락기구지 그러면서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해주면 뭐 연예인 스캔들 좀 얘기해주고 뭐 최신 유행하는 정보도 해주면 그래 해갖고 이제 사이가 좋아진 거죠. 그냥 가족이건 뭐 친지건 친구건 다 좋아해. 라고 좀 믿으시는 건 이게 굉장한 무기예요. 저 사람 나 싫어할지도 몰라.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도 안 받지? 왜 문자 보는데 쉽지? 왜 나 싫어하지?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좋아한다. 사람들 나 너무 인기 만발이다. 라고 믿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를 믿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어마무시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어마무시하다. 주철한 PD라고 이제 유명한 PD가 지금 교수님이시지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프로덕션 50%, 프로모션 50%. 상품이 반이고 그 상품 얼마나 잘 포장해서 홍보하느냐가 50%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남들에게 멋지게 잘 알릴 노력을 별로 안 하세요. 남들이 알아주기만 바라세요. 근데 적절한 자기 자랑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있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 여성들이 어디를 봐도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책방 가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자존감을 올리는 법에 대한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책 보고 읽어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자존감은 남이 일으켜 세울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을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한번 해볼 수 있어 라고 믿으시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직장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쓸 것도 예상도 못 했었어요. 방송도 생각도 못 해봤죠. 그다음에 강의를 한다라는 건 제 영역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문방송학과 나와서 취직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가볼까? 누가서 제 후배가, 제 친구가 야, 뭐 어디서 모집하니까 가봐.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이제 됐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 신문사 다니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한번 출연해달래요. 그래서 그 주간에 방송 소식을 요약한 걸 얘기해달래서 한번 해볼까 말까 하다 한번 해보자. 못하면 잘리고 잘하면 계속 버티겠지. 그래서 나가서 지금 이제 하염없이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던 어떤 분이 제가 아줌마여서 편하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여서 그렇게 신나면 책을 한번 써보래요. 책 쓰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책은 상하지도 않고 뭐 유통기한도 없고 언제든지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책 썼는데 그 책이 제법 잘 됐어요. 예. 강의도 어떤 분이 강의를 해보래요. 저 글 쓰는 사람이에요. 했더니 강사료가 짭짤합니다. 그러길래 한번 마이크를 잡아봤는데 정년 퇴직 후 최고의 밥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학벌, 나이, 경력, 자격증 별로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튜브라는 크리에이터 시대가 돼서 70대가 넘은 박막내 할머니가 유튜브 스타가 됐어요. 그분이 대단한 철학이나 전무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박막내 할머니 어릴 때 먹던 국수 만들어 보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치과에서 나와서 갑자기 화장하기.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은 게 저렇게 오래 살았어가 아니라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살을 버티신 분의 교훈을 한번 들어보자. 이게 돼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용기가 없으신 거죠. 근데 한번 해보자.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고 실수할 권리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이 많고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니 꼭 이렇게 무슨 우리가 서랍장 속에 보석 넣어도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꺼내서 갈고 닦으셔야 되죠. 여러분 가슴 속엔 다 보석이 있어요. 근데 안 꺼내시는 거예요. 저처럼 좀 뻔뻔하게 꺼내셔서 예, 자랑질도 하시고 뭐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엔 뭘 믿으셔야 되냐면 가족을 믿으셔야죠. 천하에 못 믿을 게 가족이죠. 천하에 못 믿을 게 가족이죠. 뭐 일본의 어떤 작가는 남들이 안 보면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갈등이 가족에 생기긴 하지만 일단 가족도 믿어보셔야 돼요. 배우자도 믿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새 미투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 우리 남편 바람 필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하지만 걱정한다고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잘 있겠지, 잘 살겠지,
뭐 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게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년 전인가 나온 자료인데 20대 미만의 아이들은요. 앞으로 어떤 인생을 겪게 되니 100년을 살면서 70%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업을 갖고 살게 된답니다. 예.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고 디지털에 들어가서 모든 나쁜 기억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례사가 되게 인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상한 영상이 떴다. 지워주세요. 지워주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아주 아날로그적인 간병인이라든지 어르신들 말벗이라든지 이런 직업들 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70%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직업에다가 그다음에 5가지의 직장이 아니에요. 직업을 계속 바꿔가요. 그리고 7개의 직장을 옮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너 로스쿨 가야 돼, 너 의사 돼야 돼, 공무원 돼야 돼, 취직하려면은 굉장히 편안한 공사 들어가야 돼, 박사는 따야 돼라고 하는 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이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때 재능이 있고 어떻게 꽃피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전처럼 권력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무상한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스펙 쌓다가 망한 분들 너무나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할 건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뭘 믿냐면 네가 의사가 될 걸 믿어, 네가 성공을 할 걸 믿어가 아니라 엄마는, 아버지는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거라고 믿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남들 유행한다고 아이돌 되려고 그런 거나 뭐 지금 그게 아니라 정말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믿어보고 또 하나는 꽃도 봄에 피는 개나리, 여름 피는 장미, 가을 피는 뭐 국화가 있듯이 사람도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너무 일찍 피는 것도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 기다려주고 믿을 테니까 너는 계속 매일매일 성장하길 바란다. 근데 사실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는 시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영유아기 때 참젓 뿜뿜 해갖고 뭐 애들 젖도 잘 주시고 이유식도 잘 만들고 쭉쭉이 잘 시키는 엄마가 있는 반면 뭐 초등학교 때 뭐 길라잡이 잘해서 뭐 이렇게 하는 엄마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뭐 진학 설명회 다니셔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저처럼 대학교나 들어가야 아이의 이해를 받는 엄마가 있어요. 저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우리 엄마도 치매고 뭐 남편 사업 망하고 해갖고 제정신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서 애가 카레 먹고 싶어 엄마 그러면 그냥 저는 즉석 카레 해줬어요. 왜? 음식과의 약속이잖아요. 빨리 먹고 싶은 거 먹여줘야죠. 그래서 죄책감 없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네가 먹고 싶다 빨리 끓여줬는데 주말에는 인도 카레 전문점을 가자꾸나. 그다음에 엄마가 돈 더 많이 벌면 인도로 가자. 인도에는 카레가루로 말이 없단다? 뭐 이렇게 해서 전혀 제가 직접 못 끓여준 데에 대한 죄책감을 미안함을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왜? 왜 미안해야 돼요? 제가 우리 엄마 똥기저귀 다 빨고 있지. 남편한테 돈도 잘 벌지. 얘한테도 못하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된 후에야 엄마 덕분에 내가 자립심을 갖게 됐어요. 엄마 제가 가르쳐준 게 별로 없죠. 엄마는 왜 화장법도 안 가르쳐주고 가게 쓰는 법도 그건 지가 배워야죠. 다 나와 있는데 인터넷 뒤지면. 근데 믿어줬어요 저도. 근데 그 아이가 엉뚱한 데로 안 갔다라는 거죠. 다 잘 될 거야. 왜? 어머니들이 스스로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예.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기쁘고 내가 나한테 충실하면 아이들이 그걸 닮아요. 학교 갔다 왔을 때도 어이 왔어 하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엄마가 좋은 거지 맨날 시름시름 누워있고 내 친구는 무슨 아파트 옮겼는데 2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하면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아이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을 달리 하셔야 돼요. 달리 하셔야 돼요. 숙제했어? 성적표 나왔어? 학습지 다 풀었어? 이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어떤 친구가 너 제일 재밌게 해줬어? 오늘 네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제일 신났어? 속상한 거 없었어? 질문법이 달라지시면 아이가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통이 필요한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A, B, 에스크, 수시로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보고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 인정하고 물어보실 것. 그다음에 B, believe, 나는 굉장히 사랑받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믿는 것.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순간 남들에게도 말문이 트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찬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A, B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내용은 정말 간략하지 않고 좀 깊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삶의 그 모든 경험들에서 우러나는 그런 조언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계속해서 소통이 저 AB로 끝날 리는 없잖아요. 네. 예. C, D가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게 C고 D인지는 다음 시간에 꼭 알려드릴게요. 네. 이런 소통에 대한 팁들을 생활 속에서 잘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한다면 제 소통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연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